최근에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를 가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서울 주택거래 4채 중 한 채는 지방 투자자들이 사들인 거더라고요. 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올 들어서 서울에서 주택을 산 사람들,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25%, 정확하게는 25.3%가 서울 사람이 아닌 지방 사람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예.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아주 멀리는 제주도로부터 부산, 목포, 광주 이런 전국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의 4분의 1을 사들였는데 이것은 종래의 외지인 서울 주택 매수 비율 한 20%보다도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많이 사느냐? 이 분석에 대해서는 그 이제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것을 정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몇 가지 이유를 집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올해 가지고 있으면 서울 집값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르더라. 그런 어떤 안전한 투자로서의 효과. 특히 새로 서울 주택을 산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집을 그렇더라고요. 사고 있거든요. 네. 강남 3구가 많고 그중에 특히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구나 송파구보다도 강남구에 27.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서 서울, 특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최근 이 재건축이 지지부진함으로써 서울 시내에 들어갈 집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조금 다급한 그런 매입 매물들이 몰려드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 주택, 똘똘한 한 주택을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가져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의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이런 것들도 서울로 몰리게 하는 그런 한 요인이 되지 않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서울의 주택이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빌라, 주거 형태를 가르지 않고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지방에 전세로 살고 서울에 집을 내 집 마련해 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다주택 규제를 피해 가려면 똘똘한 한 채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 샘플이 평수는 넓고 집값은 좀 싼 지역에 세를 넣고 살면서 집의 소유는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되는 서울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또 서울에 직장을 갖는다든지 서울에서 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 매수를 선호하는 가운데 또 정작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주택 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재밌는 현상이죠. 네. 지방의 실력자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에 조금 경제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최근에 집값이 오르고 특히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에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버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가 오르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도 쪽으로 좀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을 밀려가는, 쫓겨가는 어떤 엑소더스 계층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울에서도 이제 은퇴한 세대들 굳이 이렇게 따닥따닥 서울 한복판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서울에 접근은 할 수 있으면서 조금 넓은 쪽으로 가는 이런 수요까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방 부자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의 중산층 이하는 경기도로 흘러가는 이게 새로운 하나의 아주 의미 있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와서 먼저 짚어봤고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는 법인데요. 그것은 이제 일명 우리 사회에서는 구글 갑질법이라고 그러는데 구글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나 iOS 시스템, 이 스마트폰의 그 작동 시스템, 인터넷 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있고 또 거기서 구글 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회사, 그 회사가 자신들의 그 다운로드 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 상대로 제2의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한 금액의 30%는 이 요금을 내라 예.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앱 결제거든요. 네. 앱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 경제 행위에 대해서도 원래 앱을 다운로드 시켜준 구글이나 애플에 통행세를 내라 이겁니다. 그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국회에서는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부가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자신들이 앱을 다운로드 해줬다고 해서 그 이용 대금까지 또 통행료 30%를 받는 것은 처벌받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IT 갑질 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운영 체제를 쓰지 못하게 강제한 구글에 대해서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에 이 삼성전자가 경쟁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면 이 스마트워치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세계 뭐 1등, 2등을 하고 있는 세계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갤럭시 폰이니까 나는 삼성전자 걸 사용한다. 그리고 나는 삼성전자의 비용을 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알고 보면 껍데기는 삼성전자인데 그 안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계를 움직이는 안에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것을 컴퓨터 세계에서는 OS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 안에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겉에 있는 기계만 만들 뿐이고 사실 그 삼성전자 갤럭시 안에 들어가 있는 OS 시스템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자신들이 좀 기술이 좀 앞섰다고 해서 엄청난 갑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는 회사는 그 어떤 회사도 구글을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복제한 이런 어떤 포크 OS를 그 프로그램을 절대 기계에다가 탑재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구글의 갑질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기술이나 과거의 LG전자의 기술 정도였으면 우리나라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네. 삼성도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삼성 기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또 이제 정식으로는 2017년에 이게 제소가 됐는데 그동안 공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이것은 분명한 갑질이다. 그래서 2천억이 조금 넘는 그런 거대한 과징금을 매겼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닙니다. 유럽도 구글을 상대로 매기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이어 나오는 구글과 애플을 향한 이 정부의 두 가지 조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IT 대기업들의 관행에 상당한 경종을 울리면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공정위가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고 이 내용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 3주 전쯤인가 특근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인 거래소 28곳은 필수 인증을 받았는데 이곳들 외에는 나머지는 폐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9월 24일 이후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검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그런 코인 거래소들은 불법입니다. 바로 경찰의 그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 특검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 기간 동안에 거래 종결을 하거나 자신의 돈을 꺼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금융위원회의 경고인데요. 현재 금융위원회의 그 집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아직 일주일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28군데. 28군데는 ISMS라는 것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시스템, 인터넷진흥원에 기본적으로 그 거래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춰놓는데 그게 28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8개 명단,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 이러면 9월 24일 이후에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빼내라. 이게 금융위원회의 충고고요. 그 28개 중에서도 현찰로 빼내고 현찰로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그 거래소는 불과 4개밖에 안 됩니다. 어디입니까? 나머지 24개는요. 24개는 같은 가상자산끼리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현재 지금 원화로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딱 4군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군데는 은행과 결제 계좌를 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동안의 가상화폐 거래소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다른 가상화폐 거래가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어떤 그 거래 관행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살생부, 가상화폐 거래를 해도 되는 업체와 해서는 안 되는 업체 4개, 24개, 그리고 그 밖에는 전부 금지, 이 명단을 발표했으니까 이 명단을 보시고 자신의 거래가 있다면 빨리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거래를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28개 이외에 거래를 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